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안 후보님이 이제 당 대표가 만약에 이제 되신다고 하면 저쪽에 카운터파트가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로 결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정청래 대표란 분이 뭐 이미 익히 알려져 있듯이 워낙 뭐 이빨과 발톱뿐 아니라 온갖 수단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핥히는 스타일인데다가 대놓고 취임하자마자 일성으로 핥히겠다는 얘기를 사실상 했고 악수도 안 하겠다. 예, 예. 그러면 사실은 그 상성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순홍한 씨 그 같으신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그 전략이 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답 주시겠어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여의도 정치에만 함몰되면 상대방만 봅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을 싸워서 때려 눕히면 이기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외부 관객입니다. 관객이다. 국민입니다. 아. 국민들이 판단하고 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 의견이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예. 오히려 사실 우리 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민주당이 80석을 가질 때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정말 신사적으로 이 법사위원장 당신들이 가지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법안 같은 것들도 숫자로만 그냥 바로 표결하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이견이 있으면 그걸 다 들어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협상하고 이제 협의해서 그거를 합의된 안을 이제 올렸습니다. 그게 국회의 오랜 전통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내 무참히 깨지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제가 19대 때만 해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22대 들어와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청래 그 대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아예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민주주의를 그 다수결주의로 착각하는 건데요. 예. 사실은 그것이 위험한 것이 아무런 그런 토론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기 의견들이 100% 맞다고 밀어붙이는 것이 다수결주의고 그게 바로 독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제대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헌신이 필요하다. 정말 그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민주주의를 계속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협력을 해서 여야 합해서 잘 지킬 때만이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제대로 유지가 되고 그게 안 될 때 결국은 독재로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은 학자분들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대표가 된다면 열심히 설득할 겁니다. 그래서 들으면 다행인데 안 들으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받을 겁니다. 관객의 역풍이 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둘이서 싸워서 뭐 자기들이 숫자가 많다고 저희를 때려 눕히면 오히려 쓰러진 저희를 국민들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줘서 승자라고 이렇게 손을 들어 주실 겁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되게 그 당 대표 이제 그 내부 경선 과정에서는 험한 말, 뭐 센 말을 막 쏟아놓더라도 당 대표 당선이 되고 수락연설을 할 때는 여야 간에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여지에 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얘기하는데 그것에 매우 그 강력한 예외의 케이스가 정청래 신임 대표고 이 사람은 가령 그 내란과의 전쟁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든지 또는 국민의힘을 헌법 파괴 세력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를 헌법 수호 세력이라고 하면서 뭐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는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또 이제 일가를 하셨는데 결국 이제 저희 지금 시청자들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 당 대표는 아주 싸움딱이 지금 맹렬하게 이 벼슬을 세우고 딱 이렇게 발톱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 대응할 만한
국민의힘 당 대표는 누구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아니면 그건 답변하신다면요. 저는 당연히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저에 대해서는 그런 저 계엄이라든지 탄핵에 대해서 어떤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정당에 대해서 아마 계속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할 텐데 네. 제가 대표로 있는 한 그 말도 통하지를 않게 되고요. 왜요? 예? 왜 통하지 않습니까? 뭐 저 자체가 그 상징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이 제대로 헌법을 지키는 정당이고 네.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네. 여러 가지 제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것들이 다 증명이 되니까요. 네. 행동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섣불리 아마 그 제소하지 못할 겁니다. 네. 그러면 역풍이 불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든지 호시탐탐 이걸 계속 꺼내면서 이제 그 혹시나 그런 기회가 자기들한테 오지 않을지 그걸 계속 그 염탐하는 그런 지리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정당 심판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산 심판. 네. 예.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위원정당 그런 심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 기각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그런 그 가치에서 보면 이번에 나온 분 중에 조경태 후보도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고 주진우 후보도 어쨌든 이제 초반에 그 계엄 해제에는 들어갔던 그래서 관객 말씀하신 관객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혹시 그럼 조경태 후보나 주진우 후보하고도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연대 같은 거 하실 수 있나 그런 궁금증을 갖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그 혁신 내지는 개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많아야 된다. 이번에 그 이제 한 명 탈락하고 이제 4명이 결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이상적인 것이 2명이 혁신, 2명이 반혁신의 대결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미리 혁신 후보들끼리 모여가지고 단일화를 해서 한 명만 나와서 목소리가 하나인 것보다는 오히려 저 혁신 후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스피커가 네. 더 많은 게 좋다. 예 그리고 또 아마도 혁신안은 다를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당원들께서 판단하시게 되겠죠. 어떤 혁신안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는지 그걸 보고 이제 당원들이 판단하시는 게 그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총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현재 스코어 몇 점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뭐 낙제점이죠 사실. 60점 이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는 석 달 동안은 그래도 지켜봐야지. 저 허니문 피리어드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도가 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세 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문제, 예.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만 드리고 그 내용을 이야기를 안 했던 외교 문제입니다. 예. 특히 이제 외교 문제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관세 15%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보다 훨씬 늦었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총리가 나서가지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협상을 한 결과 15%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사실은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은 탄핵이 됐지만 그러면 그 권한 대행에게라도 이 임무를 맡겨가지고 협상을 하게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협상을 전혀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은 FTA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미 그래서 FTA 죠. 원래 0%입니다. 양쪽이. 예. 그렇죠. 근데 일본은 미국과 FTA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관세가 높습니다. 자동차 2.5% 있었죠. 예.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그 논리에 따라서 제대로 한다면
최소한 12.5% 이하가 돼야지 일본하고 똑같아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전에 있던 FTA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TA 프리미엄이 뭐냐면 완전히 소멸된 예, 셈이죠. 완전히 그 거기에 대해서는 소멸된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 이 관세율을 10% 낮추느라고 이제 돈을 내지 않습니까? 네. 투자 액수를. 그런데 일본이 5,500억 불을 내고 우리가 4,500억 불을 내는데 예. 그것도 안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뭐 거의 한 2.5배 정도 이제 되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2.5분의 1 그러니까 저 5,500만 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한 뭐 2천만 불 정도 2,005 불. 예. 예, 2천억 불 예. 맞습니다. 2천억 불 정도 내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예. 근데 그것조차도 거의 뭐 비슷한 저기 1,000억 불 정도 차이밖에 안 내는 그걸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문제가 지금 농축산물에 대해서 또 뭐 저 이야기가 서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디테일이 좀 나중에 오픈되면 그래서 아마도 이제 2주 후 정도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드러날 텐데 만약에 우리 정부가 주장했듯이 그건 막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게 밝혀진다면 그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클 겁니다. 예. 그러면 완전히 모든 분야에서 손해 본 협상 어떻게 보면 뭐 세계에서 가장 손해 보는 협상을 한 국가 중에 하나가 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손해 봤다고까지 우려하실 정도입니까? 이번 저 한미 예, 관세 협상. 그렇습니다. 그 액수가 너무 크다는 거, 똑같이 15%밖에 못 받았다는 거. 예. 그 외에 또 디테일이 특히 저쪽과 우리가 많이 다르다는 거, 뭐 그런 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지금 지적하신 거 외에 걱정되는 부분이 좀 더 있으십니까? 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친중 친북 성향이 지금 현재 정부에 있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물론 압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실 우리나라 삼성이나 또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 핵심 특허를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잘 먹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연마가 분명히 근데 있죠. 예. 이것이 만약에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특허가 우리나라에 주면은 미국도 모르는 사이에 저 중국이나 러시아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면 그게 완전히 차단되는 거죠. 예. 그럼 우리는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위협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아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아까 이제 인사, 경제, 외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사 얘기 중에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뭐 김인석 총리는 결국 임명됐지만 논란이 많았고, 이제 이진숙 교육부총리, 특히 강선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이런 분들은 낙마를 했는데, 예. 특히 강선호 여성가족부 장관 낙마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적 상처나 피로감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바로 강선호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 뭐 이렇게 통화했다. 이 얘기도 제 느낌에는 그냥 당대표 되자마자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발언을 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쾌했습니다. 예. 이런 인사하는 관련된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지지율이 저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이재명 정부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사 부분이라든지 경제 부분이라든지 외교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 평가가 지금 떨어지지만 이 저 정청래 대표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언행이나 또는 서로 그 협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실망감이 더 커지고 아마도 더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오전에 저희 인터뷰 하러 오시기 전에 이렇게 국내 증시 폭락을 시켜놓고 휴가를 떠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다, 이 표현을 쓰신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인구에 회자되더라고요. 예. 이거 딱 잘 짚으셨다고. 이 설명 좀 더 해주시죠. 사실 저 주식 투자자분들은 정말 분노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마치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저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주식 투자에서 돈을 불리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조금씩 불어나거든요. 조금씩 불고 근데 날리는 건 한꺼번에 한 나가요. 방에 날려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개미학기가 이렇게 자기가 모은 돈 완전히 그냥 갑자기 눈앞에서 쓸어가 버리면 그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저 그 경제 문제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게 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저 사내 유보금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저 배당을 배당으로, 많이 예. 해주면 그 밸류업이 돼서 코스피가 5천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단기 투자자들은 그럴 수 있죠. 예. 단기 투자자들은 그냥 주식을 사서 바로 이렇게 배당을 받으면 좋죠. 예. 근데 그러면 기업은 돈이 없어서 새로운 신산업에 투자를 못 하고 더 이상 발전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코스피를 3,500에서 5,000으로 진짜 올리려고 한다면 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새로운 신산업이나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산업에서의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제대로 뭐 회사도 만들고 기업 고용도 늘리고 경제도 더 부강하게 되고 경쟁력을 높이면 그러면 코스피 5천까지 사실 우리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런 개념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데 지금 뭐 쓰지도 않고 있을 바에야 나눠줘라. 이거는 정말 아주 단기 투자자 시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주식 투자에 상당히 능통하시고 전문적인 소양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진짜 증시가 5천까지 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실제로 있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2년 그 대선 바로 그 다음 날도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렇죠. 패배한 예. 다음 날. 예.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의미로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도 단기 투자자다. 예. 그리고 뭐 또 하나 제가 또 예를 들어드리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어떤 나라들은 그 저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도 끄떡 없는데 우리나라 저 지금 이번에 35조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뭐 여러 번 뿌려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저 그 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구별을 못 하고 있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이 기축통화국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세 나라죠. 미국의 저기 달러, 그 다음에 그 EU의 유로, 예.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입니다. 예. 그건 수출 때 뭐 어떤 통화를 쓰던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축통화국이라고 하고 그것만 따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이 부채 비율이 높죠.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면 돈 은행에서 찍어내기만 하면 그냥 되기 때문에 예. 그 나라들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OECD국 중에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비기축통화국이고요. 대부분 그 부채 비율이 53% 정도가 아마 평균일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지 통화가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35조를 발행하면서 아마 그 평균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로 끝날 것 같지가 않고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돈 또 뿌릴 겁니다. 예. 총선 직전에 또 뿌릴 겁니다. 대선 직전에 또 뿌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기축통화국이 이렇게 빚이 많아지면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신용 등급이 낮아집니다. 그게 큰일이죠. 예.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외국에서 빌려온 돈에 대해서 이자를 더 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국으로 투자해온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빼갑니다. 그래서 벌어진 게 지난 1998년에 IMF 외환 위기 아닙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이 200% 부채 비율인 나라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 말 자체가 정말로 이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적다. 그거를 나타내는 뭐 대표적인 말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정말 많은 이재명 경- 대통령을 개미핥기 대통령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개미핥기 개미핥기가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예, 혀를 내밀어서 한 번 핥을 때 수십 마리 개미를 붙여서 먹는데 예. 예, 개미핥기가 분당 150번 이상 혀를 내민답니다. 어우, 하루에 약 4만 마리의 개미를 먹는 것이 아이고. 개미핥기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이 개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주식 거래 있을 때의 거래세, 그다음에 양도세, 예.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 가지 세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격하게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쟁하고 애들 날 올 거야